점문점 요소지고. 이거 딱 봤을 때 뭘로 보여? 손톱, 이빨, 손톱. 자, 요것은 가장 오래된 여성용 지갑입니다. 4500년 전에 쓰여지던 여성용 지갑. 형태가 붕괴되어서 알아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분명히 지갑이라고 하고요. 독일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동물의 이빨로 보이는 것은 개의 이빨로 지갑 겉면에 달려 장신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자, 요것은 뭘로 보이세요? 요거는 뭐 같습니까? 요거 오케이. 가장 오래된 콘돔입니다. 370년 전. 이 양의 가죽으로 된 콘돔은 1640년 스웨덴에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이 아니라는 점. 따뜻한 우유로 세척하라는 설명이 라틴어로 기술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370년 전에 사용하던 콘돔입니다. 자, 요것은 가장 오래된 씹는 껌입니다. 가장 오래된 씹는 껌. 5000년 전에 발견된 사용하던 껌. 핀란드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껌이라고 합니다. 검사 결과 자작나무 껍질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강 질환자들을 위한 치료 및 예방용 식품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역시 핀란드 하면 자일리톨 껌이네요. 자, 요거 가장 오래된 악보입니다. 악보. 3400년 전 1950년대 초반 시리아에 위치한 고대 도시 우가리트에서 발견된 석판. 석판에는 쐐기 모양의 문자로 된 악보가 적혀있는데 학자들이 이걸 오늘날의 음계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리라 고대 현악기에 맞게 작곡된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뭔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가장 오래된 동전 2700년 전. 현재 터키에 존재하는 고대 유적지 에페수스에서 발견된 동전입니다. 그리스 송영 시절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되는 이 동전엔 사자의 두상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규모가 컸던 교역 도시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는 다양한 동전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자의 윗니고 이게 아랫니야. 아래턱. 여기 사자의 눈이고 이렇게 해서 사자 얼굴입니다. 머리. 자, 요거는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알겠죠? 가장 오래된 지구본입니다. 510년 전 1504년 이탈리아에서 제조된 이 지구본의 재료는 타조알이라고 합니다. 일본부터 아라비아 반도, 아메리카 대륙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미탐사 지역에는 힉슨트 드라콘, 여기 용이 있다라는 라틴어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미탐사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적혀있는 곳은. 신기하죠? 타조알입니다. 타조알. 자, 여기까지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가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때 초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이거 그 견학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가보신 분들 요거 한번 읽어보시길. 자, 요거는 신문 기사에도 났었던 내용입니다. 장희빈 묘 찾아가면 남친이 생긴다. 화재 현장을 찾아가다. 고양시 덕양구. 싱글녀들이 장희빈 묘를 찾아가면 희빈 언니 길을 받아서 솔로를 탈출한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자, 남친 얻는 여성들이 장희빈 묘 앞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장희빈 묘 앞에서 절을 올리고요, 장희빈 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장희빈 묘 앞에서 돌을 던집니다. 저 지금 장희빈 묘 가요. 솔로 탈출하실 분 내일 장희빈 묘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 유행이 탔었다고 하네요. 치카 누나 저기 간다고? 오케이 알겠어. 치카 누나 그 약속 지켜라. 방송 키고 가라.
자, 지난해 11월 2001년 5월에 개설된 이 카페는 4만 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최신 유행 스타일 및 미용 관련된 정보가 방대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글 내용은 장희빈 묘에 가면 장희빈의 길을 받아서 제짝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원래 무덤 앞은 못 들어가게 막혀 있는데 그걸 넘어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들어가서 무덤 한 바퀴를 돌고 혹시 몰라서 비속도 만져가며 학춤과 봉산 탈춤을 춰야 좋아하신다는데 라는 게 후략이라고 합니다. 그 후략 내용 줄이고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는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한 회원은 희빈묘 다녀와서 바로 좋은 일 생기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솔로 탈출 하실 분 내일 같이 가요 라고 적었다. 한 회원은 희빈 언니의 기운이 워낙 세서 그 길을 누르려고 무덤 위쪽에 바위를 뒀는데 바위에서 소나무가 자랄 정도로 기운이 좋아요. 그리고 희빈 언니가 왕이랑 결혼했잖아요. 남자가 넘어오게 만든다고 라고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후기가 많은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직접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때 당시에 2001년 당시에 이거는 실제로 기사의 내용이고요. 뉴스 기사의 내용이고. 자, 근데 이게 이제 실상입니다. 그 예전에 남친 생기려면 장희빈 묘에서 춤추면 된다고 남친 생긴다는 루머가 나돌았었는데, 나중에 무당인가 아무튼 영매기 지르는 사람이 그거 엄청 위험한 짓이라고, 무당들이 피하는 귀신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웃는 귀신이고 하나는 춤추는 귀신인데, 장희빈 묘는 무당들이 근처에도 가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화려한 한복 입은 여자가 장희빈 묘의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아마 이 귀신이 장희빈이라고 추측이 드는데, 그런 장소에서 춤을 추면 남친이 생기겠냐고 말했던 걸로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죽어서 영이 되면 감정이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표정하게 굳은 얼굴로 있는데, 표정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원한이 많다는 뜻이니까 위험하다고 하네요. 자, 우리 치카야 누나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장희빈 묘에 가서 춤을 춘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치카야 누나 방송 키면 거기 가서 인증샷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카야 누나가 거기서 이제 춤추는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인증 공지 기다리시고요. 자, 이번에 볼 자료는 만화입니다. 만화. 연달아서 만화 3편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3편 볼게요. 우리 치카야 누나 가서 인증샷 꼭 남기세요. 치카야 누나. 자, 어느 무더운 여름날 새벽이었다. 일터가 멀리 있는 데다가 야근까지 하니 온몸이 녹초가 돼서 얼른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너무 피곤했는가? 아리송한 것이 보였다. 눈을 비스듬히 뜨지 말았어야 했다. 동물인가? 저런 것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처녀 귀신일 뿐이다. 그냥 귀신이다, 귀신. 그날 이후 밤마다 고속도로 귀신에게 시달렸다. 아시는 분들은 내용 스포하지 마세요. 바로 강태 블랙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눈이었다. 나를 책망하는 눈이었다. 영문 모를 나는 갈수록 억울한 심정이었다. 내가 뭔 잘못이 있어. 난 그저 새벽에 그 고속도로를 지나갔을 뿐이요. 당신을 우연히 본 죄밖에 없어. 자, 뒤에 계속 귀신이 따라 붙고 있죠. 아, 블랙박스. 고속도로에 귀신이 찍혀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심령사진이란 게?
그 귀신이는 나를 통해 한을 풀고 싶었나 보다. 어쩌겠어. 나 역시 악몽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바로 점집을 찾아갔다. 이건 귀신이 아니다. 네? 이건 사람이다. 명백히 살아있는 사람. 이거 언제 찍힌 기고? 일주일 되었습니다. 당장 블랙박스 챙겨서 경찰서 가봐라. 네? 이거 필시 너한테 도움 요청하는 길기다. 손 휘두르는 거 보면 감이 안 오나? 산에서 성폭행 당하다 도망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다. 살려주세요. 그 길로 나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고 실종 사건과 연관된 살인사건의 목격자로 가담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과 연루된 모든 인간들은 처벌하는 데 성공하였고 땅속에 매장되었던 젊은 여자 역시 가족의 품으로 안도되었다. 난 할 만큼 했다. 했다고 할 만큼. 근데 왜 자꾸 아직도 꿈에 나오는 거야? 넌 그때 봤어. 넌 알았어. 내가 귀신이 아니고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고. 일주일 전.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아저씨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저 잡히면 진짜 죽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만기 싫어요. 무섭다고요. 살려줘. 어딜 도망가. 깍! 알면서 그냥 도망쳤어. 그러고는 귀신이었다라고 혼자 최면을 건 거지. 왜? 너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나 혼자 저승 못 가. 너 데리고 갈 거야. 너 기다렸다가 같이 갈 거야. 블랙박스에 찍힌 귀신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0초부터 터널 출구의 왼쪽 벽 위에 사람의 형체가 있는데 존재 확인을 위해 한 회원이 우리나라에서 영능 좋기로 유명한 칠성당 천지수의 김팔수 무속인님께 캡처본을 보내드렸는데 다음날 온 충격적인 답장은 나체 20대 여자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 가슴은 크고 유두가 선명하다. 남자의 영가다. 판명 결과 귀신이 아니며 나체의 20대 여성이라고 하고요. 납치를 당하여 고속도로 멀리 있는 산숲속에 끌려가 강간을 당하다 탈출하여 고속도로 운전자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의 바로 밑에 선명한 남자의 영가가 있는데 이는 강간범들에게 다시 되붙잡혀 질 것을 암시하며 여자는 산속에서 생매장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했을 확률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요거는 저는 무서워서 못 보겠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보세요? 나는 동탁 팩토리에서 해결한다. 뭐라고? 오씨. 동탁 팩토리. 뭐? 동탁 팩토리? 자, 혹시 보셨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유튜브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던가 하시고요. 저런 거 계속 보면 씌어서 안돼.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 만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체는
별로였지만 상당히 무서운 만화였죠. 왜냐면 실화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시고 아마 꿈자리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시면 저도 책임을 못 지니까 다들 고인을 위해 기도 한 번씩 드리고 주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만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실화라니까. 진짜 실화야. 하하하. 까르르 깍. 자, 옆집 누나 깔깔깔 까르르. 안녕하세요. 왜 나한테 인사해? 옆집이니까? 너 웃지마. 네? 재수없으니까. 엄마, 우리 진서 다녀올게. 쭉. 누구세요? 옆집 누나야. 아까 미안해. 같이 놀자. 엄마 왔다. 깍! 진서, 손가락 어쩌면 좋아. 아이고 119 하하하. 너 잘 웃더라. 행복한가봐. 근데 왜 웃어? 왜 웃냐고. 얘 문 열어. 옆집 누나야. 문 열어. 안 열면 너네 집 불 지른다. 누나 들어갈게. 어머, 핸드폰을 놔두고 왔네. 부모님께 말하지 말란 말은 잘 지켰구나. 그런데 웃지 말란 말은 왜 안 지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진서야. 미친년, 저리 꺼져. 진서 손가락도 당신 짓이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러게, 누가 행복하래요? 요렇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 이야기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 이야기입니다. 옆집에 혼자 살던 여성이 옆집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웃는 소리가 들려서 결국에는 그 옆에 있던 아이를 죽이려 하다가 걸려서, 경찰에 걸렸는지 엄마한테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깜빵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한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범행 동기 왜 대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나요? 물어봤는데 그 녀석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런 식으로 누가 행복하래요? 라고 실제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만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좀 오래된 만화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만화인데 며칠 전부터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학교 옥상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다. 우리는 궁금했다. 진짜 귀신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옥상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로 모였다. 하지만 아무도 옥상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꼭 옥상에 올라가야만 했다. 우리는 그 한 명을 뽑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뽑혔다. 내가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 우리들은 작은 암호를 하나 생각했다. 만약 내가 옥상에서 귀신을 본다면 팔로 동그라미 표시를, 못 봤다면 X 표시를 하여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살짝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갔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귀신 같은 것은 없었다. 그냥 단지 괴소문이었다. 귀신은커녕 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로 옥상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운동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으로 X 표시를 만들며 귀신이 없다고 소리를 쳤다. 얘들아, 옥상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운동장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전부 손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만들며 옥상에 있는 나를 올려다 보았다. 진짜로 있었던 것이다. 자, 이번에는 형님들의 더럽혀진 눈 위해서 좀 신선한 정보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요거는 아우씨, 이거 먹으면 없애버려야겠다. 너무 시끄럽네. 교황청 비밀 창고에는 타임머신이 숨겨져 있다고 실제로 어떤 신부님이 밝힌 내용인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내용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교황청 비밀 창고에는 타임머신이 숨겨져 있다. 아씨, 뭐야 이거. 아, 배고파. 종교적인 관점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일단은 미리 밝히고. 자, 얘기. 2차 세계대전 당시 엘리트 계층은 이 전쟁을 통해 깨닫는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진일보는 이른바 소수의 초지식인들한테 묶는 데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1950년대 로마 교황청인 바티칸에서 비밀리에 과학자 그룹을 소집한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과학자들에겐 다음과 같은 목표가 하달된다. 타임머신을 개발할 것. 교황청은 성 베네딕토 수도회 소속의 펠레그리노 에르네티 신부를 기획 감독관으로 임명한다. 에르네티 신부는 교황청 소속 신부 중 가장 명망 있는 신학자이며 가장 과학적 지식이 뛰어난 자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 있어서 음지계의 최고 지식인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에르네티 신부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 12명과 즉 12사도를 필두로 한 과학자 그룹을 이끌며 타임머신 개발에 착수한다. 이 12사도 중 2명은 엔리코 페르미 그리고 베르너 폰 브라운이었다. 자, 엔리코 페르미와 베르너 폰 브라운은 이과 출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신 본 이름들이죠. 엔리코 페르미 아시죠? 엔리코 페르미. 그리고 또 이제 베르너 폰 브라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였어요. 엔리코 페르미는 이론과 실험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을 남긴 유일무이한 물리학자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 역사상 가장 뛰어난 로켓 과학자 중 하나로 인류를 달에 보내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실존 인물이에요. 한편 이들 그룹이 개발에 착수한 타임머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타임머신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 타임머신이 아니에요. 이 타임머신은 그들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간다는 전제 자체가 오류가 있음을 직시하고 애초부터 다른 형식의 타임머신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구상한 타임머신이란 바로 과거를 포착하는 기기였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토대로 개발에 착수합니다. 모든 물리적 파장은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그렇게 에너지의 형태를 빌어 생성된 흔적들은 차원 어딘가의 기록으로 존재하게 된다. 바로 이 흔적들을 빛과 소리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재구성한다면 그 흔적의 발생 진원을 영상 및 음성의 형태로 송수신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게 약간 좀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근래에 들어서 그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DNA의 영상을 저장하는 기술이 이번에
뭐 발명이 되고 이제 연구에 성공한다든지, 그리고 그 엄청 이 조그마한 세포에다가 동영상을 저장하는 기술들이 지금 요새 최근 들어서 이제 연구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공포 미스테리 볼 때 봤었던 그 물리적 파장 얘기가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그 우주선이라고 아십니까? 지구랑 우주 끝까지 어떻게 이어져 있는 그 선들 기억나세요? 며칠 전에 이제 1회차 때인가 2회차 때 봤었는데, 공포 미스테리 할 때 지구에서 이렇게 선이 포착이 되는데 우주 끝까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무슨 선 같은 게 이렇게 우주에 연결돼 있는 선, 그런 것들을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약간은 신빙성 있는 얘기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곧 이들은 과거에 발생한 에너지를 음극선관 CRT 브라운관 상에 빛과 소리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이들은 이 타임머신 기기를 이용해 원하는 특정 과거를 포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완성시켰으며, 실험을 통해 다음의 과거를 영상 및 음성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데에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문학의 아버지인 퀸투스 엔니우스의 생전 마지막 희곡 T.S. 테스를 포착했고, 그의 작품 원본은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뛰어난 웅변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연설 순간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키케로의 연설 아시죠? 유명한 그 열혈분 닉네임이기도 하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연설 순간을 포착하기도 하고, 베니토 무솔리니의 연설 순간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포착하기도 했고, 골고다 언덕에서 순환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포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헌데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성공과 함께 얼마 안 있어 폐지됐다고 합니다. 향후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 교황청이 직접 폐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인류 최초의 타임머신 기기는 분해되어 교황청 비밀 창고 어딘가에 숨겨지면서 현재는 에르네티 신부의 폭로로 유출된 일부 자료만이 공개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교황청이 타임머신을 개발하려면 하려던 목적 및 폐지 이유도 미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르네티 신부의 죽음 이후에 그의 의지를 이어 타임머신의 존재를 추가로 폭로한 동료 신부 프랑스와 브룬, 에르네티 신부가 폭로한 타임머신 기기의 기본 구성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르네티 신부의 설명을 토대로 재구성한 타임머신 기기의 추측, 과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수신 중이던 스크린을 사진기로 촬영한 것, 영화 청사와 악마 중에 짤방입니다. 진실은 이와 같은 전설의 토대를 마련한 이는 바로 이야기 속 주연 중 하나인 에르네티 신부입니다. 1925년생의 이탈리아인이었던 그는 전설에서처럼 실제로 성 베네딕토 수도회 소속의 신부였다고 합니다. 그는 언어학자이자 음악학자였으며 해당 분야의 권위자였다고 합니다. 또 그는 양자 물리학 학위도 보유한 지식인이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지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는 생전 사제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그는 현대 카톨릭 퇴마 역사에 있어서 엑소시즘의 대가이자 원조격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현재 카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퇴마의식, 엑소시즘을 금기하고 있는데, 암암리에 뉴스에도 보면 독일에서 이제 엑소시즘 하다가 부작용으로 사람 죽고 이런 것도 막 나오고 하죠. 간간히 나옵니다. 몇 년에 한 번꼴로. 자, 이 사람이 에르네티 신부였다고 하는데, 그런 그가 이탈리아의 유력 주간지 라 도메니카 델 코리에레 1972년 5월 둘째 주 잡지와 동료 신부였던 브룬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펼칩니다. 나는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 20세기 프란치스코에서 가장 존경받던 인물 중 하나가 설립자로 있던 사크로 쿠오레 카톨릭 대학교에서 그와 성과 관련 연구를 하던 중 자가 녹음기에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멜리 신부의 돌아가신 부친이었다. 이 유라를 통해 나는 한 가지 가설을 떠올렸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인해 파생된 음성과 시각 정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는 상태로 남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 나는 곧 저명한 과학자들과 접촉해 이러한 가설을 설명했고, 이어 12명의 과학자와 나는 함께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중 둘은 페르미 박사와 폰 브라운 박사였다. 우리 그룹의 프로젝트의 목표는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음성과 영상으로 CRT상에 수신받는 것이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우리는 이 타임머신 시스템에 크로노바이저라고 이름을 붙였다. 크로노바이저는 버튼과 레버로 원하는 과거 시기를 설정한 뒤 해당 과거를 추적해 음성 및 빛의 파장을 수신받아 CRT상에 음성 영상을 송신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음성 및 영상 정보는 한 번 발생하면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해 다시금 에너지로 재구성할 수 있기에 시공에 상관없이 특정 과거를 추적해 재구현해내는 게 가능했다. 우리는 처음 시작으로 비교적 현대인 무솔리니 연설 장면을 추적했고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다음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나폴레옹의 베네치아 공화국 폐지 선포 연설을 추적했고 역시 성공이었다. 다음은 우리는 기원전 63년에 로마를 추적했다. 그리고 당시 키케로의 역사적인 연설문 첫머리인 카틸리나여 도대체 얼마나 우리의 인내심을 남용하려 하는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그의 몸짓과 억양은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실로 위대한 웅변이었다. 이어 우리는 기원전 169년에 로마를 추적했고 그곳에서 엔니우스의 비극 티에스테스가 상연되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지금은 유실된 그의 해당 작품을 보며 텍스트를 수기로 기록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목격했다. 이거는 약간 좀 신빙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상까지 모두 우리는 카메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과정 전체를 촬영했다. 이후 우리는 1970년 전까지 하비아의 모든 크로노바이저를 해체했고, 과거 언제 어느 때고를 볼 수 있는 이 장치가 악용된다면 이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무시무시한 독재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방송에 방영된 크로노바이저의 부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사진 또 나오고, 실제로 실린 기사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시 이러한 요지의 주장과 함께 그는 라 도메니카 델 코리에레의 십자가 순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러다 불과 3개월 만인 1972년 8월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맙니다. 그가 공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실은 나무 조각상을 촬영한 엽서 사진을 변조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엽서는 당시 이탈리아 토디 지역 순례지에서 한국 돈 몇백 원에 판매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직접 크로노바이저를 통해 기록했다던 티에스테스에 대해서도 당시 엔뉴스의 최고 전문가였던 프린스턴 대학교 캐서린 오웬 엘드레드 박사는 다음과 같은 혹평을 내렸다고 합니다. 희곡 분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짧고, 그리고 거의 모두가 일부 알려져 있는 내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라틴어 단어들이 실제 티에스테스가 쓰여진 지 250년 후에야 사용되던 것들이다. 구성 역시 극작가가 썼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라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쓴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자, 요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밖에도 그의 주장에 분명한 오류가 존재한다. 그는 1950년대 페르미와 폰 브라운을 필두로 한 과학자 그룹과 이탈리아 내에 크로노바이저를 개발했다고 주장을 했다. 실상은 페르미는 1938년 미국으로 망명한 이래 1954년 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꾸준히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고 한다. 또 폰 브라운의 경우에도 1945년 미국으로 망명한 이래 1977년 사망할 때까지 미국 정부의 보안 관리 아래 역시 그곳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 에르네티 신부는 이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추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1994년 4월 8일날 사망하면서 크로노바이저는 그의 사제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오점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허나 그의 유지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불은 신부에 의해서 말이다. 고대 언어 연구자이자 교황청 성서연구원 출신인 불은 신부는 에르네티 신부로부터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비밀을 직접 전해들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64년 에르네티 신부와 처음 만난 이래 수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그리고 바로 그 해에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는데 부른 신부는 지금도 말한다고 하네요. 크로노바이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한다고. 그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듯 2002년에 자신의 저서 크로노바이저 바티칸의 새로운 미스터리 타임머신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당연하게도 에르네티 신부와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진은 크로노바이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촬영한 사진으로 널리 퍼져 있는데 물론 크로노바이저 이야기 외에 다른 기타 시간여행 전설에도 종종 사용된다고 합니다. 에필로그. 에르네티 신부는 임종 직전 TS 테스 수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은 거짓이었나노라고 고백을 했으나 크로노바이저는 진짜였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부른 신부는 에르네티 신부의 고백은 위로부터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에르네티 신부가 공개했던 예수 그리스도 사진의 발레라 조각상과 유사한 이유를 조각상 제작 시에 종교적 체험을 통해 십자가 순환 당시에 예수를 목격한 수녀로부터 이른바 모델 어드바이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 후 2003년 인터뷰에서는 크로노바이저는 클로즈업이 불가능하다며 1972년에 공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은 크로노바이저에서 얻은 사진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 주간시 인터뷰 당시에 에르네티 신부가 해당 사진은 크로노바이저에게서 얻은 게 아니라고 명시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에르네티 신부 역시 1993년 인터뷰 당시 문제의 사진은 크로노바이저에서 얻은 게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주간지 라 도메니카 델 코리에레가 뜬금없이 엽서 사진은 크로노바이저를 통해 촬영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라고 실은 셈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에르네티 신부의 주장 중 분명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인해 파생된 음성과 시각 정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는 상태로 남는다는 것. 그곳은 바로 디지털이라는 공간입니다. 자, 에르네티 신부가 한 말이 과연 진실인지 사실인지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교황청 바티칸에서 이런 사실을 만약에 밝히는 날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다 죽어 있겠죠 이미. 그때는 이미 우리는 다 죽어 있겠죠. 아마 요 에르네티 신부가 진짜로 이걸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봉준 좋습니다 님께서 형님 백국의 맹국의 선물 또 너무 고맙습니다. 일부러 공포 컨텐츠 할 때는 전자 여성을 꺼놨거든요. 흐름 끊길까봐. 또 이제 맹국의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봉준 좋습니다 형님. 매니저 아이템이 초과되었고 매니저 못 드리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몇 시간 남았나 한번 볼게요. 잠깐만. 게임 오픈 시간 한번 보자. 오늘 못 볼 것 같은데. 아우씨. 36분 남았네요. 36분 남았는데 3시까지네. 딱 3시까지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근데 자료가 다 될런지는 모르겠다. 자, 다음 자료는 미라로 발견된 독일의 어떤 요트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라로 발견돼버린 독일의 어떤 요트에 타고 있던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프레드 프리츠 바이올라트 필리핀 해안가를 떠도는 수상한 요트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착수했고요. 독일 요트맨 만프레드가 미라로가 된 채 발견이 되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2009년 이후에 실종이 됐는데 2016년 2월 25일 날 발견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생긴 아저씨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미라가 되어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이 아저씨가 요트를 타고 2009년 실종이 됐는데 거의 8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미라가 돼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스테리죠. 아직 불명입니다.
어째서 실종이 되었고, 그리고 어째서 이런 자세로 미라가 됐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보통 이제 바다에서 뭐 이렇게 뭐 8년 정도를 떠돌아다녔으면, 7년 정도를 떠돌아다녔으면 백고라가 진행되던가 아니면 이제 뭐 썩어 문드러지거나 저런 식으로 형태가 보존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어째서 저렇게 미이라 상태로 보존돼서 갑자기 또 필리핀에 나타나게 됐는지, 그것은 상당히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볼 것은 기뉴한 이야기. 기뉴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뉴한 이야기. 기뉴한 이야기. 제목은 운명입니다. 운명. 자. 그래서 몸은 좀 괜찮아? 아, 그래,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3차 가야지. 예. 미안, 더 늦어지겠는데. 먼저 자. 응, 그래. 아시는 분은 스포하지 마시고, 스포하시면 바로 강퇴 블랙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회식으로 늦어져서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주인공, 남자입니다. 츠치미 주임님은 3차 가실 거예요? 아, 덥다. 저 이렇게 많이 마시긴 처음이에요. 저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파견으로 들어온 나카타라고요.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아, 사야카. 아, 기뻐라. 기억해줬구나. 어디 가서 단둘이 한 잔 더 안 할래요? 치치미 주임님하고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야? 번호 좀 박아둘까 해서. 헤어질 거지? 부인이랑 안 헤어지면 나도 무슨 짓 할지 몰라. 뜬금없이 뭔 소리야? 또라이 아냐? 있잖아, 토모키와 난 운명인가봐. 임신한 아내를 두고 파견사원 여자와 오입질을 한 주인공. 여자는 돌변하여 아내와 헤어지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협박을 해오게 됩니다. 잭스를 했다고. 부하 직원과. 이제 와요? 과장님이 어찌나 끈질기던지. 그랬구나. 고생했겠네. 야식 좀 만들어줄까? 기념사진이야. 3개 감사하고요. 메롱모빠님. 누군데? 과장님. 왜 이렇게 끈적인지. 보낸 사람 나카타 사야카. 계속 생각해요. 당장이라도 보고 싶어. 유부남이라도 상관없어요. 찾았다. 전철 안에서. 부인 말인데 가끔. 엔조이는 아니지? 저번에 TV에서. 진심이에요. 요즘 많이 피곤해? 몇 개 원하냐고요, 형님? 1000개요. 예. 좋은 아침이에요. 그 일이 있고부터 파견사원 사야카가 주인공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쩔까? 한잔하고 갈까? 주마등 주식회사.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가게가 바뀌었나? 일단 들어가자. 저는 주마등 주식회사의 안내인 카미누마라고 합니다. 주마등 주식회사? 여기 가게 바뀌었나요? 이곳은 인생을 되돌아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비디오방 뭐 이런 건가? 그렇게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고객님의 인생은 거기 있는 디스크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술은 마실 수 있죠. 답답한 마음에 술집을 찾지만 주마등 주식회사로 바뀌어 있고, 문을 열자 주마등처럼 눈앞에 영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치치미 토모키님, 당신의 28년 인생을 마음껏 돌아보십시오. 아, 웃고 있네. 토모 엄마용. 저기 내가 살던 집인데. 인생 어쩌고 하더니 진짠가 보네. 츠츠키 토모키 16세. 이거 받아줘. 응? 내 거는 직접 만들 거야.
고마워. 잘가. 인기가 많았네. 존잘러였네. 존잘러였네. 치침이 잠깐만. 얘가 하세가였던가? 나랑 사귀어줬으면 좋겠어. 웃기고 있네. 널 항상 지켜봤었거든. 줄곧 그리워했어. 아, 이거 놔. 내 마음이야, 받아줘. 직접 만든 거란 말이야. 그것도 예쁜 하트 모양으로. 얘 뭐야? 응, 받아줘. 받아달라고. 짜증나게 진짜. 내가 미쳤다고 니 같은 애랑 사귀겠냐? 토모키와 난 운명인가봐. 왜 저래 전현? 토모키와 난 운명인가봐. 학창시절 꽤 잘나갔던 주인공. 그 당시 자신에게 치근덕거리던 하세가와라는 동급생의 여자가 사야카가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운명. 토모키. 도시락 만들어 갖고 왔어. 그만 좀 해라 너 진짜. 왜 그렇게 화를 내? 한번 먹어봐. 존나 소름 끼쳐 진짜. 그만 좀 따라다니라고. 이건 운명이라고. 헤헤. 완전 병신 아냐 저거. 왜 오고 지랄? 틀림없어. 그래 걔. 요즘 걔 뭐하고 지낸대냐? 그럼 도쿄에 있는 거야? 네 이럴 줄. 또 다른 건? 그래 알았다. 고맙다. 동창생들에게 전화하여 하세가와의 행방을 찾은 주인공은 그녀가 도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역시 사야카와 동일 인물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진통 오면 바로 연락하고. 아유 알았다니까. 헉, 아는 분이셔? 직장 후배야. 나카타 사야카씨. 근데 웬일이야 병원을 다 오고. 요 며칠 생리가 없길래 검사 좀 받으러 왔어요. 뭐? 농담이에요. 배가 많이 나왔네요. 9개월째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린 이만 갈게. 내가 나가볼게.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난다거나 집에 몰래 들어왔다 가는 대담함으로 주인공을 점점 압박해 오게 됩니다. 예전 같은 고등학교였던 여자애가 스토커 짓을 한다니까요. 증거요?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아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잘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츠키 토모키님. 다른 놈들 인생도 여기 다 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와 연관이 있었던 분에 한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선만으론 결코 보이지 않는 진실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세가와란 여자 인생을 보여줘. 하세가와 마사미 16세. 하세가와 좋아하시네. 하세가와겠지. 아 사야카 좋아하시네. 하세가와겠지 실은. 짜증나게 진짜. 내가 미치 있다고 너 같은 애랑 사귀겠냐? 토모키와 난 운명인가봐. 왜 저래 전현? 절대 포기 안해. 경찰도 도와주지 않자 주인공은 스스로 찾기로 하고 주마등 주식회사를 다시 찾아 하세가와의 DVD를 보기로 합니다. 카메라. 사진이 또 늘었네. 말도 안 돼. 이건 전에 사귀던 애잖아. 뭐지? 저런 년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무슨 저런 순간까지. 24세 때 하세가와. 그럼 이제 제거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아니지 이때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수술이 꽤 길어질 테니 그리 알고 마음 잡고 계세요. 그럼 그렇지.
따끔하니까 조금 참으시고요. 하세가와의 영상을 보다가 드디어 24살에 성형수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세가와씨 천천히 붕대 풀어봅시다. 처음엔 눈부실 텐데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얼른 빨리 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하세가와가 주인공을 귀찮게 따라다니던 하세가와는 파견사원 사야카가 아닌 미인에 상냥하기까지 한 아내였습니다. 우리 아가를 이제야 만나네. 당신 아이를 낳는 게 꿈이었거든. 예쁜 공주님이세요. 공주님 아빠 왔죠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역시 운명이었나봐. 완전 봉준형 아니야 이거? 이거 봉준. 나 임신했어. 역시 우린 운명인가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태풍 하나가. 내연 관계인 직장 후배인 사야카도 임신을 했네요. 하세가와 마사미. 혼자 왔어? 괜찮으면 같이 한잔 할래? 뜬금없이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 우린 왠지 운명인 것 같지 않아? 처음 만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지. 결국에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당한 꼴이 됐죠. 존잘러인 자신의 삶을 마음껏 발휘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와이프가 하세가와였던 사실을 알고 이 남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야카는 그냥 진짜 그냥 꽃뱀 같은 여자인 거지. 그냥 내연녀지, 내연녀. 그냥 이제 요 와이프랑 관계를 좀 이간질하고 스토킹하는 여자였던 거지. 얘도 정상은 아니죠. 막 집에 몰래 찾아 들어와가지고 액자 깨고 막 문자로 집착하고. 자, 흥민아 신작 게임 가격 떴다 하는데 그러면 요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고 마무리할까? 이거 두 개만 딱 보자. 그럼 딱 시간 될 것 같다. 3시 될 것 같다. 자, 이번에 볼 자료는 또 만화인데요. 만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섬뜩한 이야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섬뜩한 이야기. 실화 단편 이야기입니다. 나는 탁구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인문계 고등학생. 야자를 마치면 9시. 탁구를 할 시간이 없었다. 우리 반엔 탁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를 포함해 4명이 있었으나 역시나 같이 할 시간도 기회도 우리에겐 없었다. 나 쩐다고. 게임하면 니들 10대 0으로 발음. 그렇게 우리는 탁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리는 탁구 관련 이야기만 해서 하면서 지내다가 얼마 전에 탁구 4인방 중 누군가가 제안을 했다. 야자 마치고 1시간이라도 탁구하러 가자. 저도 군대 있을 때 탁구에 빠져가지고 후임이랑 막 탁구 막 치고 했었는데 밤 9시에 야자 마치고 1시간이라도 탁구를 하자. 누가 들으면 미친 고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탁구에 목말라 있던 우리는 만장일치로 창사했다. 저도 이런 적 있어요. 야자 끝나고 학교에 있는 탁구장에서 탁구 막 치고 간 애들이 있었어. 나는 물론 집에 가서 게임했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야자 끝나고 이거 몰래 가가지고 탁구 치고 간 애들이 있었어. 걸리면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거고요. 가기로 결정한 장소는 학교 및 아파트의 주민 전용 탁구장.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지만 10시까지만 문을 연다. 결국 50분밖에 못 치는 셈이었지만 탁구에 목말라 있던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탁구를 하기로 한 날, 우리는 광숙으로 학교로에서 내려와
탁구장 열쇠 주세요. 탁구장 열쇠를 받아 탁구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 20분 탁구를 쳤을까? 친구가 친 드라이브가 아웃이 되면서 탁구대들을 보관해두는 커튼 밑으로 공이 굴러 들어갔다.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랬다. 내 뒤에 한 평이 될까 말까 한 조그만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에는 접혀서 세워진 탁구대 2개가 있었고 그것을 커튼이 가리고 있었다. 나는 탁구공을 줍기 위해 커튼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밤 9시 30분에 커튼이 가리고 있어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것이 썩 섬뜩한 일이긴 했지만 5m 내외의 친구들도 있으니 무서움은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탁구공을 줍기 위해 밑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무언가 하얀 옷자락이 눈앞을 지나갔다. 커튼은 내 뒤에 있었다. 뭐지? 하고 고개를 들었다. 여자였다. 분명 그것은 천장에 목을 매단 채 나를 내려다보며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웃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찔해졌다. 시야가 한순간 검게 변했고 잠시 후 시야가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원래 없었던 것인지 목을 매달고 있던 여자는 없었고 그 밑에 친구가 아웃시킨 탁구공만이 보이고 있었다.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공을 주워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친구들과 탁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어 수희 아저씨가 문을 잠그러 오시고 친구들과의 50분 탁구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때까지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닭 날개를 구워놓고 기다리신다던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 현재 시각 10시 30분. 나는 전화로 10시 반쯤에 간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이다. 이상하긴 했다.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가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컴퓨터를 틀었다. 워크래프트에 들어갔다. 마침 항상 나와 함께 게임을 하던 여기 닉네임 뭐라고 적을까? 윈디119라는 녀석도 들어와 있었다. 불러내어 곧바로 2대2 카오스를 시작했다. 게임을 시작한 지 20분. 슬슬 캐릭들 레벨이 무르익어 갈 무렵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웅웅. 매너 모드로 해둔 내 핸드폰이었다. 꺼내들어서 발신자 번호를 보았다. 우리 집. 기절할 노릇이었다. 나는 집이고 집에 혼자 있는데 발신자 번호가 우리 집. 이제서야 무서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발신자 번호를 바꿔서 전화했겠지. 그렇게 자가 최면을 걸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윈디야 니 어디고? 아 윈디 아니지 이 사람은. 친구가 윈디고. 가리아야 니 어디고? 전화기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가 발신자 번호를 바꿔서 전화하실 리는 없다. 어떻게 된 것일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을 했다. 엄마 내 집인데. 뚜뚜뚜뚜. 어머니는 무언가를 대답하려고 하셨으나 전화가 끊어졌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의식의 끈도 끊어져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처음 보는 공간 안에 있었고 눈앞에는 나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어머니가 있었다. 괜찮나? 정신이 좀 드나? 여긴 어디? 그 뒤에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들은 나는 식겁을 했다. 어머니는 집에 쭉 계셨고 11시가 다 되도록 내가 오지 않자 전화를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내 집인데 라는 말이 들린 후 전화가 끊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10분쯤 지나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병원에 있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대충 이해가 되긴 했지만 현실성 없는 이야기였다. 같이 탁구를 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였다. 네가 공주로 들어갔다가 안 나와서 보니까 커튼 뒤에서 기절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경비 아저씨한테 말했고 경비 아저씨가 119를 불러 병원에 데려갔지. 친구들과 어머니의 말을 조합해보면 나는 그 귀신같은 여자를 본 순간 기절했고 그 뒤에 마저 탁구를 하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한 일은 모두 꿈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는 나와의 통화 기록은 무엇일까? 또 한 가지, 나와 게임을 했던 윈디119라는 녀석은 내가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다.
왜 게임하다가 나가는데, 이 씨발 병신아. 나는 그 귀신 같은 여자를 본 순간부터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꿈? 현실? 아니면 그 중간? 좀 소름 돋네. 왜냐면 이 얘기가 난 왜 소름 돋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해드렸던 얘기 중에 내원사 얘기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친구 아버지한테 니 지금 어디고 뭐 왜 연락이 안 되노 이렇게 카톡 오고, 전화도 그 카톡이라도 문자 오고 전화도 왔었는데, 아침에 집에 갈 때 버스에서 그 아버님한테 니는 여행 갔으면 전화를 해야지 왜 연락을 안 하냐 그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그 통화 기록을 봤는데 000 데이트 썼던 거, 그 얘기. 그 얘기랑 뭔가 좀 비슷한 상황이라 좀 약간 소름이 돋네 나는.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친구들 여러 명이서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 얘기는 너무 사골이라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공포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야기. 자, 부산 실제로 있는 동네고, 여기에 사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부산 TV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일본인 망자의 비석, 피난민들의 생존의 역사. 부산 실제로 존재하는 동네입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게 옛날 모습이고요. 이게 옛날 모습. 옛날 모습이고, 지금은 실제로 이렇게 집터입니다. 집터인데 밑에 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비석들이 있어. 비석들이 비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유는, 자, 부산 아미동이고 6.25 이전에는 일본인의 공동 묘지였습니다. 6.25 이후 피난민들이 살고자 무덤을 뒤엎어버리고 그 무덤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리하여 정착해서 살게 된 마을이 여기 부산 아미동 여기 동네입니다. 젊은 총각들만 귀접을 심하게 겪는 현상이 가끔 있는데, 경험자들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기모노 입은 초절세 미인이 다가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데, 귀신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의식이 있는데도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 당할 때마다 몸무게가 2kg 빠졌다고 하는데, 토요 미스테리 극장 또는 각종 매체에 한 번씩 나왔던 동네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보다 지금은 더 깨름칙한 동네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야외 방송할 때 간 적이 있어요. 그 부산에서는 나라에서 무슨 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굿하는 동네가 있어요. 저기 범일동 옆에 그 신을 모시는 그 무당들, 엄청 그 유명한 무당들 와서 이제 제를 지내는 곳이 있거든. 그 옆에 동네가 하나 있어. 그 부산역 가는 방면에 있는 그 약간 후미진 동네, 약간 낙후된 동네인데, 거기가 엄청 음기가 세고 지나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약간 좀 무서운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옛날에 방송 키고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좀 약간 강력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좀 무서운 동네이긴 해요. 여기보다는 거기가 분위기가 더 무서워. 거기는 실제로 사람이 사는 동네인데, 이상하게 그 동네는 좀 낙후되긴 했지만 지나가면 머리가 아프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무서운 동네예요 거기. 자, 오늘 공포 이야기는 요까지 하고 게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이 나왔는지. 자, 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공포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